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유심은 가입자들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휴대폰이 개통될 수 있고요. 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업체 대응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이나 신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또 사고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다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일수록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오늘부터 유심을 무상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 문 열기 전부터 긴 줄이 예상되는 데다가 당분간 물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주의해야 할지 그 방법 잘 안내해 주시고요. 사고 수습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4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기계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 전쟁의 파편을 구입하는 전쟁 굿즈 물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를 드릴게요. 오늘은요. 이분의 탄신 480주년이라고 합니다. 60년이 8번 돌아오는 팔주갑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요. 아산 현충사, 이분의 주둔지였던 여수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충무공 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더 이상 힌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로봇이 사람 일손을 덜어줄 모양입니다. 관리부터 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요. 농업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농업 로봇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농업 현장에 로봇 도입이 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기술성의 필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스마트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 로봇, 운반 로봇, 모니터링 로봇 3종을 개발한 바 있고요. 이번에는 이들을 한 번에 제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관리하고 작업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 영농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돕는 건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로봇 관리는 로봇의 위치, 작업 속도, 이동 코드 등 현재 로봇의 작업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은 로봇들 간의 작업 순서를 설정해서 로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네. 작물 관리는
모니터링 로봇이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현재 수확 가능한 열매의 수량, 이치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열매의 익은 정도와 온실 화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확 가능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디지털 영농 관리도 있는데요. 디지털 영농 관리는 각 로봇의 작업 상황과 작물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일 로봇에 작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농업인은 이 정보를 보고 방제 횟수, 수확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한 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방제, 운반, 모니터링 로봇 3종에 우선 적용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통합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산업표준을 기반으로 공통된 기술을 적용해 개선한 로봇들인데요. 네. 시스템 고장 가능성 확률을 나타내는 완전 무결성 수준 2등급 제어기를 적용했고요.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을 1% 미만으로 낮춰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가 궁금해요. 작업 시간이나 일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실제 기술을 적용한 결과 방지 로봇은 작업전 과정에서 인력을 사용할 때보다 작업 시간을 40%가량 줄 수 있었고요. 네. 비숙련자가 하기 어려운 과시 상태 판단 작업에는 로봇의 수확 시기 예측 정확도가 97.7%에 달했습니다. 와. 예, 좀 많이 높죠? 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팜 로봇이 농업 현장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2023년도에 현장에 시범 적용했는데요. 토마토 재배 농가 새 농가에서 로봇 3종을 적용한 결과 0.5헥타르 기준으로 연간 비용이 방지에는 1,200만 원, 운반 800만 원, 모니터링 9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네. 농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로봇을 개선한 후 2024년도에는 신기술 보고서를 추진하여 현재 운반 로봇 10대가 농가에 보급되어 있고요. 올해 방지 로봇 10대와 운반 로봇 10세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로봇 기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기대를 해보고요. 오는 5월 2일이 오리데이라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취지의 맞습니다. 날이죠? 예, 오리데이는 우리 식상원에서 오리 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3년도부터 시작된 기념일로 올해 23살 생일 맞이하는데요. 네. 애로부터 오리고기는 기력을 보충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보양식 재료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네, 현대 영양학적으로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 육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체내 지방의 균형을 유지에는 고도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서 날아다니는 등푸른 생선이라는 별칭도 있을 정도입니다. 와, 네. 예, 또한 나이스를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 등 신진 대사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도 오리를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훈제, 슬라이스, 레트로트 형태와 간편 조리용 오리 가공 제품도 늘어나면서 가정에서도 좋은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오리 백숙이나 오리탕 등을 많이 드시긴 하겠지만 오리고기 김치찜, 얼큰 오리고기 육개장, 오리 고추장 주물럭으로 드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반찬이니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리고기 좋아하는데 5월 네. 2일에 꼭 오리고기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노지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모종을 이식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요. 네, 맞습니다. 온실에서 기르고 있는 고추 모종은 잘 자라서 이제는 모종을 정식할 포장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이식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네. 노지의 고추를 재배할 포장은 겨울나기 2에서 3주 전에 퇴비와 석기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화학 비료는 이랑 말리기 5에서 7일 전에 살포하시면 되고요. 인사는 전량 밑거름을 주고 지수와 칼리는 60%는 밑거름으로 나머지 40%는 웃거름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한 정식하기 3, 4일 전에는 이랑의 비닐을
멀칭을 해서 지온을 상승시켜 주시면 좋으신데 네. 아주신기 할 때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아주신기 전날에는 모판에 충분한 물을 줘서 뿌리에 상토가 잘 붙어 있고 오줌을 포트에서 빼내게 짓도록 해주셔야 이식 작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시간,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계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한슬 약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계 심장 이식에 성공을 했다니 얼핏 듣기로는 SF 소설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호주에서 최초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심장을 환자한테 이식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우와. 심지어는 환자가 퇴원해서 병원 밖에서도 생활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참 반향이 있었고 이거 참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요 본격적인 인공심장 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인공심장을 이식받는 상태가 됐냐라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어떤 장기가 자기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기능 부전에 빠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이 망가지면 간 부전, 뭐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 부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똑같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걸 심부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장기 부전이 생기면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진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멀쩡한 상태의 장기를 외부에서 이식을 받아야지만 회복이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보통 뭐 간 이식도 많이 받고 콩팥 이식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이제 콩팥은 양쪽에 있으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정말 가족이 정말 너무 아프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심장 이식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이제 환자분이 사망하시는 경우에 직접 바로 받는 이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심장 이식 대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단 심부전 환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심부전학회에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의 한 2.5% 정도가 심부전 환자일 거다라는 그런 추정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한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꽤 많네요. 네, 물론 이 100만 명이 전부 다 심장 이식 받을 정도로 완전 말기 심부전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요. 네,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음.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점차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잠재적으로는 심장 이식 대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심장이 멈추면 결국은 죽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러네요. 암은 한 간제라도 쓰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 심장은 근데 그거는 멈추면 멈춰버리면 끝이니까요. 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숭고한 뜻으로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보통 연간 한 245건 정도는 심장 이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 6천, 7천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기자는 많고 이제 기식자는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거는 인공심장이라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게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대기자에 비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수치네요. 근데 듣기만 해도 기술적인 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성공했다는 게 그럼 최초인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이식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막 1980년대 정도부터도 심장을 어떻게 좀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장비를 만들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심장은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성인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평생 이제 25억 번 이상을 계속 이렇게 박동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부하가 큰 장기이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전자제품 휴대폰 같은 것도 몇 년 쓰다 보면 고장나고 막 느려지고 하잖아요. 노트북도 네. 그렇고. 근데 이거를 25억 번 쓸 정도로 하면은 마모도 되지 않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큰 과제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심장 자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심장 박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하는 식으로 그런 아. 인공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요. 네, 그래 외부에서 장비가 있으면 그 교체하기도 쉽고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1980년대 처음 그런 인공심장 장비가 나왔는데 이때는 소형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이제 환자 옆에 냉장고 같은 장비를 하나 딱 갖추고 있어서 냉장고에 사람이 연결된 그래서 네, 그 장비가 계속 사람을 살려주는 거에 가까워 이거를 인공심장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겠죠. 네. 당연히 퇴원도 못하고 계속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래도 소형화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휴대에 가능한 정도 크기의 인공심장까지도 좀 줄어들었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환자가 외부 약간 공기 압축 장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서류 가방보다는 좀 더 큰 어느 정도 그 캐리어 작은 소형 캐리어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다니긴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부품이 되게 여러 개 들어가는 형태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심장을 최대한 비슷하게 모방을 해보자. 그러면 네. 장치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러니까 들어간 장치들이 하나씩 다 마모가 되면은 수명이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게 심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겠군요. 네, 네. 그런 급한 대로 쓸 수는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런 한계를 넘어선 이제 최초의 사례가 이번에 호주에서 나온 그 티타늄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호주였군요. 네. 이제 호주의 한 40대 남성분이 이제 말기 신부전이라서 이분은 심장이 잘 안 부르면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식받을 심장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자 하다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이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100일 넘는 시간 동안 잘 생존을 하셨고 심지어는 병원 바깥에서도 돌아다닐 정도로 소형화도 성공해서 이제 일상생활까지도 할 수가 있더라. 쇼핑도 하고. 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잘 뛰고 있나요? 네, 지금도 잘 살아 계시고요. 네. 조금 더 구현을 해서 드리면 이분이 결국은 심장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대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그 대기할 동안 티타늄 심장을 네. 이식을 받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뭔가 다른 새로운 심장을 받기 전까지 좀 대기 기간을 버텨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오, 그 정도도 충분하겠네요. 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됐을까요? 일단 티타늄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 첨단 기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항공기라든지 뭐 우주선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건데 이것보다도 실제로 티타늄이 인체에 굉장히 유용한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이 쓸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티타늄이 어떤 사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게 되게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속을 사람이나 뭐 생물 몸에 넣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해로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티타늄은 다행히 그런 거부 반응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생 뭔가 몸 속에 넣는 이런 데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뼈를 대체하는 이런 데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뭔가 심장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혈액이 계속 마주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컨셉은 좋았는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티타늄을 소재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뭔가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들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티타늄도 그런 거부 반응이 적은 금속이기 때문에 뭐 쇠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다행히 좀 거부 반응도 없었다. 그래서 인공심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이런 데는 또 사연이 하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 네, 하는데 그 궁금했습니다. 이 티타늄 심장 개발하신 분이 호주의 젊은 이제 생체 공학자인 다니엘 팀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인공심장 개발을 이렇게 10년 동안 해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유가 본인 아버지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례가 안 나올 수 있게 좀 더 버틸 수 있게 환자들에게 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진심이 담겨서 10년 동안 하다 보니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게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해서 자기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그 과학자가 진심을 담아서 만든 덕분에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거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아까도 여쭤보신 것처럼 이게 계속 평생 쓸 수 있냐. 근데 지금 이제 이 환자분 최초로 이식한 사례고 105일 동안 하고 다행히 이식을 받아서 과연 이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최종 결과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네. 중간 대기할 때는 충분히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티타늄 심장이 다른 제품들이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내구성이 좋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부 구조를 이제 심장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형태보다는 그냥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내부 구조를 정말 단순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에 강한 자석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자기 부상 열차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들어봤죠. 그러면 철로 위에 떠지기 때문에 이게 네. 마찰이 적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부상 열차의 장점인데 이거랑 똑같이 심장 안에도 강한 자석을 넣어서 자기 부상 펌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 없이 움직이면서 내구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던 거고. 아, 그럼 마모가 되지 않겠네요. 네, 마모되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좋은데요.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뭐 기계식 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내구성이 쉽게 닳는 그런 경향이 있는 제품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좀 단순화하다 보니까 내구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아직 심장 대체를 완전히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식 대기자가 나오면 바로 이제 이식을 받는 용도로 이제 기간을 버텨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신장을 이식하게 되면은 보통은 10년 정도 이상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예 인공 심장이 아니라 정말 심장을 이식하면은.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인공 심장으로도 뭐 5년, 10년 정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보통 이런 심장 이식을 받는 분들, 말기 심부전 환자분들이 보통은 고령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한 60, 70 정도 돼서 심부전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바꿔서 10년 정도 쓴다고 하면은 뭐 이제 평균 수명 본인의 여생을 다 보낼 정도까지 쓰고 이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언젠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직은 외부 전원을 이제 선을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슴에서 선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감염 같은 것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배터리가 한 4시간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가면 이제 4시간 그 한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충전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여러 제약과 그다음에 또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정확한 구체적인 비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성과 이런 게 좀 제한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인공 심장에만 의지를 하기보다는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심장 건강을 위한 노력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아까 우리나라 심부전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환자들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들입니다. 아마 네. 부모님도 아마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 부모님도 실제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막 약 잘 드세요 하면 뭐 그 별거 아닌데 하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은 결국은 심부전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좋고요.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게 흡연. 흡연이 혈관을 경직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무리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해된 지 한 4달 정도 지났으니까 금연해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피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금연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 같은 것도 좀 줄여 나가면서 이제 심장 건강을 위해서 지키면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하면 흉부외과 의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수술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네. 네, 필수 의료인데도 많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이제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제 그런 의사가 없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심장 이식을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인력들이 팀으로 필요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와 그다음에 그 순환기 내과라고 하는 심장 쪽 관리하는 그 내과 의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취과, 영상외과 이런 사람들과 전문 간호사들까지 있는 정말 종합병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수술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료 갈등을 굉장히 오래 겪어오면서 전공의들이 다 나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직 복귀를 하지 않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의대생들도 아직 수업을 제대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의료 문제를 좀 제일 먼저 좀 잘 협의해서
풀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이런 문제가 풀려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제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제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필수 의료 중에서 특히 흉부외과 같은 수술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수술을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래서 그 흉부외과 같은 곳들도 간호사분들이 일정 부분 대체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호사분들한테도 당연히 각자의 고유 전문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별다른 교육 없이 의사 업무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게 투입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이거 자체가 간호사분들도 별로 원치 않은데도 발령이나만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보조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게 또 소아과 같은 것들도 있죠. 네. 소아과 의사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저는 이런 돈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진료과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무형문화재 분들처럼 좀 그렇게 국가에서 고용하듯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시장에만 맡기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이 나아지더라도 의료 체계가 이렇게 붕괴가 되면 환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인공심장에 대한 새로운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물건 속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 그 사용 가치를 생각해보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일반적인 물건과는 좀 다른 전쟁 굿즈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찬용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신기한 물건을 사셨는데 이게 전쟁 굿즈라고요? 예, 제가 몇 년 동안 산 물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격추된 전투기 조각으로 만든 열쇠고리입니다. 와. 예,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 금속 조각이고요. 거기에 러시아 전투기의 격추 일자, 좌표, 기체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엄밀히 말해서 이건 산 게 아니라 기부하고 받은 거라서요. 해당 금액은 우크라이나 드론 구입이나 뭐 재건 등등에 쓰인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 과정 자체는 일반 해외 직구랑 똑같습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결제 완료 메일이 오고요. 네. 며칠 후에 배송 추적 메일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발송된 물건을 일반 국제 물류회사를 통해 서울에서 수령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되게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한 조각을 손에 쥐는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실제 기부로 연결된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 모든 게 이제 오늘날의 IT 기술, 물류 기술 세계화 등으로 너무 쉬워졌다는 점까지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런 굿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분이 정말 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쟁 굿즈라는 게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예, 그 굿즈라는 게 이제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랑 관련된 상품을 말하자면 예를 들면 콘서트 굿즈나 스포츠 팀 굿즈처럼요. 네. 예, 전쟁 굿즈도 말하자면 전쟁과 관련된 상품일 겁니다. 정확히 있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과 편히 이야기하여 편의상 제가 붙여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붙여주신 말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전쟁이라는 이벤트라는 것과 관련된 물건을 개념적으로는 전쟁 굿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온 파편, 군용 장비, 부품 혹은 이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기념품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는 격추된 전투기나 파괴된 탱크의 구속부를 가공한 열쇠고리, 브로치, 장식품 등이 이미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누가 왜 만드는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단순 기념품 혹은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네. 단순 기념품은 말하자면 특수 한정판 같은 개념으로 현지에 이제 여러 업자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나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그러네요. 됩니다. 예. 네. 근데 우크라이나 현재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하는 굿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격전지에서 회수한 전투기 조각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열쇠고리나 배지 등으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이들이 이런 물건을 만든 이유는 전쟁과 재건 자금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네. 예를 들어 드론, 야간 장비, 통신 장비 같은 물자를 정부 차원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건까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굿즈가 또 가격 차이가 꽤 크다고 하던데 이게 가격이 달라지는 게 뭐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열쇠고리에다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35유로짜리부터 1,000달러까지도 있었습니다. 와. 예, 하나는 물건 그 자체의 상징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수익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저렴한 제품이 일반적인 기념품에 가깝고요. 네. 물건이 비싸지면 기부의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물건처럼 고가 제품일수록 구성이 정교해지더라고요. 각인도 더 정교해지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일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걸 구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기부 후 인증품 수령의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이제 기부를 하면 드론에 포함이 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1,000달러짜리 열쇠고리 판매하는데 이거는 판매가가 아니고요. 기부를 하면 기재 인증품을 선물로 보내준다는 논리고 그게 기부금의 최소 액수가 1,000달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부를 더 하고 싶으면 열쇠고리 하나에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았던 물건에도 이거는 기부이고 그 구매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기부를 했을 경우에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기부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 공제 혜택은 못 받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기부가 되는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네,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네. 기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 굿즈를 이제 판매하는 이런 재단에서는 수익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품을 기부를 받았던 사이트에서는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와 이제 임팩트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요. 거기선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의 총액과 구입한 장비 목록, 전달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모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작가님. 아, 네, 맞습니다. 이 전쟁 굿즈를 처음 접한 다음에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열쇠고리를 이제 돈을 내서 이제 기부를 한 다음에 제품을 받고 그 과정을 칼럼으로 정리해서 제가 연재하는 신문 원고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제가 언급한 우크라이나 측 자원봉사 단체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기부가 증가했다고. 기부가 증가했다고요? 예, 그래서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이제 원고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굿즈로 만들 폐 부품이 이제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주로 드론이랑 이제 드론 전파방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사람 역시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자원봉사자고 이 사람은 메일로만 그런 식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도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전쟁 참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박준하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전쟁 굿즈라 이순신 장군 형상이나 거북선 키링 같은 것도 상품화하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되게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작가님 그러면 그 특별한 경험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국에서 갑자기 기부가 증가했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주고 받으셨나요? 아, 네.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보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당신은 그럼 혹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로 이 기부를 하게 되었는가? 재밌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물어봤었어요. 근데 물어보고 나서 한 2주 정도 답이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한 번 더 그렇죠.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뭐 그냥 답이 늦어서 미안하다, 자기가 바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이 봉사를 하게 되는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사는 이제 전직 은퇴한 이제 법률가 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자기 지인에게 이런 식의 봉사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저에게 이제 메일로 이제 답을 하게 됐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들 말고도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를 돕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봉사라고 칭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이미 2년쯤 전에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 추락된 기체로
이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기부에 활용한 단체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가격이 $1,000여서 이게 제가 좀 저에겐 약간 좀 정말 돕고 싶지만 비싸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몇 주 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트럼프 앞에서 약간 망신당했던 그 장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기억나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전쟁 국주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예. 이게 전쟁 국주도 사고 묘한 기분도 드는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기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면서 이 자원봉사자분한테 혹시 한국에서도 나 말고 기부자가 있느냐, 그리고 주로 누가 기부를 하느냐라는지도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당신 말고도 이제 한국과 아시아에서도 기부를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 그리고 그 주로 퇴역 군인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퇴역 군인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심전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재밌었어요. 전쟁에서 나온 파편으로 만든 의미 있는 물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물건 탐구 생활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답은 이순신이었습니다. 네, 2853님이 이순신, 8036 이순신, 4970 이순신 몇 년 전에 진해 축제할 때 가서 거북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361님도 이순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